강남 빌딩 숨긴 시어머니가 파산한 척하자 새 며느리의 본색이 드러났다. 강남 자산가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파산 선언.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싸다는 강남의 한복판. 압구정에 위치한 90평형 초호화 펜트하우스의 거실에 잔인한 선홍빛의 종이들이 덕지덕지 붙기 시작합니다. 대리석 바닥, 이탈리아제 수입 소파, 수억 원을 호가하는 미술품 위로 사정없이 내려앉는 압류라는 두 글자.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수백억 대 빌딩을 소유한 자산가의 집이라곤 믿을 수 없을 만큼 집안을 감도는 공기는 차갑고도 굴욕적이기만 합니다. 이 집의 안주인이자 강남의 내노라는 재산가로 통하던 68살의 노순자 여사. 평생을 남부러울 것 없이 군림해온 그녀가 지금 초라하게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지 고작 한 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비극은 예고도 없이 그녀의 목을 조여왔지요. 하지만 이 잔인하고 비극적인 파산의 소용돌이 속에는 3명의 며느리가, 꿈에도 몰랐던 시어머니의 무서운 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곳간이 비어야 비로소 사람의 진짜 속이 보이는 법이니까요. 벼랑 끝에 몰린 시어머니와 재산 앞에 본색을 드러낸 며느리들, 과연 이 무서운 연극의 끝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본격적인 이야기 전개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가슴 뻥 뚫리는 통쾌한 야담 이야기를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흥미진진한 현대야담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는 한 달 전 노순자 여사의 남편이자 대형 무역회사를 이끌던 정 회장이 급사하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노 여사에게는 장성한 3 아들이 있었고 그 아들들은 저마다 쟁쟁한 배경을 가진 아내들을 맞아들였습니다. 큰 며느리 황 씨. 그녀는 이름만 대면 아는 대기업 임원의 딸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비단길만 걸어온 그녀는 손가락에 철마다 바뀌는 명품 반지를 끼고 다녔지요. 명품관 VVIP가 아니면 인간 취급을 하지 않는 오만한 성정이었기에 입버릇처럼 늘 이런 말을 달고 살았습니다. 어머 동서. 나는 백화점 일반 매장 물건은 피부에 닿으면 두드러기가 나서 못 사겠더라. 사람은 격에 맞는 옷을 입어야지 안 그래? 둘째 며느리 출신은 대형 회계법인 출신의 전직 회계사였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하고 수수한 척 지적인 미소를 지었지만 머릿속은 온통 주식, 부동산 그리고 이익 계산으로 가득 찬 인물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인간관계를 손익계산서로 평가하는 그녀의 속내를 아는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형님, 세상에 공짜 점심이 어디 있겠어요?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 비즈니스가 성립하는 법이죠. 어머니, 재산도 결국 우리가 얼마나 기여하느냐에 따라 분배가 달라질 텐데 정신 바짝 차려야죠. 그리고 마지막 막내 며느리인 은하가 있었습니다. 29의 은하는 시골 작은 소도시 출신으로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보육원 아이들을 돌보는 봉사자로 일하다가 막내 아들 도윤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배경이 비천하다는 이유로 결혼 첫날부터 두 동서에게 지독한 천대를 받았습니다. 근본도 없는 집안애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팔자를 고쳤지. 어머니, 쟤는 시집 올 때 혼수랍시고 예단 이불 한 채 딸랑 들고 온 애예요. 수준 떨어져서 같이 쇼핑도 못 가겠어. 동서, 이번 추석 명절 음식은 자네가 다 도맡아서 하게. 우리는 손에 물 묻히고 살던 몸들이 아니라서 말이야. 아, 물론 일한 만큼 용돈은 챙겨줄 테니까 억울해하지 말고. 네, 작은 형님. 제가 일찍 와서 준비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은 쉬고 계셔요. 은하는 동서들의 모진 언사에도 결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땀을 흘리며 제 일을 할 뿐이었지요. 하지만 오직 한 사람, 세상을 떠난 시아버지만큼은 이 막내 며느리의 깊은 심성을 알아보고 유독 아꼈습니다. 틈만 나면 은하를 서재로 불러 집안의 오래된 장부나 서류를 보여주며 세상을 보는 눈을 길러주곤 했습니다. 두 동서의 눈초리가 질투로 타들어간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평화롭던 가문에 지각 변동이 일어난 것은 순식간이었습니다. 지병 하나 없이 건강하던 정 회장이 밤새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유언 한마디 남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장례식장은 통곡 소리로 가득 찼지만 삼형제와 며느리들의 머릿속은 저마다 다른 계산서로 복잡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정확히 3일째 되던 날 시어머니 노순자 여사가 새 아들과 며느리들을 압구정 자기 방으로 급히 불러 모았습니다. 노 여사의 얼굴은 불과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고 손은 힘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앞에 놓인 것은 붉은색 도장이 찍힌 정체불명의 서류 뭉치들이었습니다. 다들 왔느냐? 거기들 앉아라. 너희에게 긴히 할 말이 있다. 어머니, 얼굴이 왜 그렇게 상하셨어요? 아버님 가시고 상심이 크신 건 알지만 그나저나 아버님이 남기신 강남 빌딩이랑 주식 상속 처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 친정 아버님 아시는 로펌이 있는데. 상속 빌딩? 꿈 깨라. 다 끝났다. 우리 집안은 폭삭 망했다.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 자산이 공시지가로만 수백억인데 망하다니요? 너희 아버지가 내 눈을 속이고 평생 모은 재산을 몽땅 털어넣었더구나. 미국 실리콘밸리의 유령 대체 투자 사기에 걸려든 거야. 그것도 모자라 영풍그룹 그 사기꾼 자식한테 가문 전체를 담보로 연대보증까지 섰어. 어제 법원에서 최종 통보가 왔다. 빚이 자그마치 600억이다. 600억이요? 말도 안 돼. 그럼 우리 빌딩은요? 우리 명의로 넘겨주신다던 아파트는요? 당장 내일부터 이 압구정 집을 비워줘야 한다. 빌딩이고 주식이고 전부 경매로 넘어갔어. 다 처분해도 빚을 다 못 갚아. 이제 남은 건 저기 경기도 변두리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40만 원짜리 다세대 주택 반지하 방 한 칸이 전부다. 그리로 이사해야 해. 노 여사의 선언이 떨어지기 무섭게 안방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대기업 임원 딸이라며 거드름을 피우던 큰 며느리. 황 씨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제 방으로 뛰쳐들어가 명품 가방과 보석부터 가방에 쓸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회계사 출신 둘째 며느리 추 씨는 입술을 깨물며 머리를 굴렸습니다. 여기에 더 붙어 있다간 우리 남편한테까지 빚더미가 몰려오겠구나 계산이 선 것이지요. 법원 집행관들이 들이닥쳐 가구마다 붉은 딱지를 붙이기 시작하자 장남과 차남 부부는 시어머니를 돌아보지도 않고 제 짐을 챙겨 도망치듯 아파트를 빠져나갔습니다. 오직 한 사람 막내 며느리 은하만이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는 노 여사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은하는 거칠어진 노 여사의 손을 가만히 움켜잡았습니다. 어머니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는 거잖아요. 몸만 건강하시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저랑 도윤 씨가 책임질게요. 은하야, 내가 고생이 많겠구나. 노 여사는 막내 며느리의 얼굴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무어라 말하려다 이내 입을 다물었지만 그녀의 깊은 눈빛 속에는 기묘한 빛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아닌 무언가를 확인했다는 듯한 서늘하고 날카로운 눈빛. 하지만 눈물에 가려진 그 눈빛을 눈치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화려한 압구정을 떠나 도착한 곳은 시궁창 냄새가 코를 찌르는 변두리의 낡은 다세대 주택 반지하 방이었습니다. 볕도 들지 않아 대낮인데도 컴컴하고 벽지에는 시꺼먼 곰팡이가 가득한 곳이었지요. 뒤늦게 짐을 들고 찾아온 큰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는 골목에 들어서자마자 코를 막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세상에, 사람 살 곳이 없어서 이런 돼지우리 같은 데서 살라는 거야? 난 여기 1분도 못 있어. 숨 막혀 죽을 것 같아. 어머니, 정말 남은 비자금이나 주식 계좌 같은 거 없으세요? 회계사인 제 눈을 속이실 생각 마세요. 정말 이게 끝이에요? 늙은이가 너희에게 무슨 거짓말을 하겠느냐? 정말 한 푼도 없다. 냉장고에 먹다 남은 반찬뿐이야. 노 여사가 힘없이 기침을 토해내자 두 동서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오직 은하만이 앞치마를 두르고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곰팡내가 가득한 지하방의 바닥을 쓸고 닦아내며 은하의 등 뒤로 노 여사의 시선이 잔잔하게 머물렀습니다. 그날 밤 멀건 된장국에 찬밥 한 덩이가 낡은 상 위에 놓였습니다. 가문이 완전히 몰락해버린 첫날 밤, 반지하의 컴컴한 불빛 아래에서 사람들의 감춰진 진짜 본색이 서서히 껍질을 벗고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압구정 펜트하우스가 압류되던 날 큰 며느리 황 씨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은 시어머니의 안위를 살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방 드레스룸으로 은밀히 숨어들어 노 여사가 평생 수집해 온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초고가 한정판 명품 가방 3개를 몰래 쇼핑백에 쑤셔 넣은 것이었지요. 가문이 망한 지 불과 일주일 뒤 그녀는 청담동의 한 명품 중고 매장에서 업자와 흥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사모님. 이 가방은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하는 스페셜 에디션인데 진짜 이 가격에 넘기시게요? 가죽 상태도 새 것이나 다름없는데요. 아, 묻지 말고 그냥 돈이나 빨리 입금해줘요. 내가 지금 급전이 필요해서 그러니까. 그리고 영수증이나 거래 내역은 절대 남기지 마세요. 내 이름 석자 나오면 안 되니까. 남편의 가문이 파산했다는 사실이 상류층 사교계에 소문이 날까봐 극도로 전전긍긍하던 황 씨. 그녀는 중고 가방을 판 돈을 제 친정 계좌로 빼돌린 후 그날 밤 남편 정남을 방으로 불러 가차없이 들볶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미쳤어? 그 나이 먹도록 아버님 밑에서 허수아비 노릇만 하더니 결국 남은 건 600억 빚더미야? 우리 친정아버지가 대기업 임원인데. 내 체면이 뭐가 돼? 나 강남 바닥에서 고개도 못 들고 다녀. 여보, 그래도 어머니가 저 차가운 지하방에 계시는데. 장남인 우리가 한 달에 몇십만 원이라도 생활비를 보태야지. 생활비? 당신 미쳤구나. 아주 제정신이 아니야. 당장 내 친정 오빠한테 말해서 미국 지사 발령 내달라고 할 테니까 이민 가방 싸. 어머니랑 연락 한 통이라도 더 했다간 나 당신이랑 끝장날 줄 알아. 그날 이후 큰 며느리 황 씨는 시어머니 노 여사의 전화를 차단했습니다. 번호까지 바꾸어 버린 채 망해버린 시댁이라는 유령을 지워버리듯 철저히 등을 돌렸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타인보다 더 시리고 잔인한 외면이었습니다. 그 시각 전직 회계사 출신인 둘째 며느리 추 씨의 머릿속은 법적인 칼날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반지하로 이사하자마자 자신의 인맥과 회계 지식을 총동원하여 노 여사 명의에 숨겨진 차명 자산, 해지 환급금이 나오는 숨은 보험금 혹은 세금 환급금까지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철저한 빵원, 정말로 남은 재산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 그녀의 지적인 미소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하, 정말 지독하네. 600억 연대보증에 완벽하게 걸려들었어. 남은 게 정말 쥐뿔도 없잖아. 법적으로 떨어질 콩고물조차 없단 소리네. 계산이 끝나자마자 추 씨는 가차없이 남편 정식의 앞에 미리 작성해둔 이혼 서류를 툭 내밀었습니다. 도장 찍어, 정식 씨. 나 더는 시간 낭비, 감정 낭비 안 해. 여보. 아무리 그래도 아버님 가시고 어머니 저러시는데 이혼이라니? 우리가 연대보증 채무를 이어받는 것도 아니잖아. 당신은 회계사 아내를 두고도 그렇게 대가리가 안 돌아가. 법적 채무는 안 넘어와도 도의적인 부양 의무가 생기잖아. 당뇨의 고혈압까지 앓는 노인네 병원비에 지하방 월세에 매달 수백만 원씩 깨질 텐데. 그걸 왜 우리가 감당해? 내 커리어에 내 자식들 학원비에 그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할 돈은 없어. 엮이기 전에 깔끔하게 갈라서든지 아니면 어머니랑 인연 끊고 법적으로 부양 포기 각서 쓰든지 당신이 선택해. 세상의 모든 인간관계를 이익과 손해로만 나누던 추 씨에게 병들고 파산한 시어머니는 그저 당장 처분해야 할 부실 채권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목을 죄어오며 시어머니의 존재를 가문의 쓰레기처럼 취급했습니다. 위풍당당하던 두 형님이 화려한 강남 바닥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며 도망칠 궁리를 할 때 변두리 반지하에 어두컴컴한 부엌을 지킨 것은 오직 막내 며느리 은하뿐이었습니다. 지방 소도시 출신의 보육원 봉사자라며 명절마다 두 동서에게 근본 없다, 무식하다며 구박받던 은하. 그녀는 퇴근하자마자 눅눅한 지하방으로 달려와 무릎을 꿇고 벽지에 가득한 곰팡이를 락스로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독한 락스 냄새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침대에 힘없이 누워있는 시어머니를 보며 은하는 짐짓 밝은 목소리로 가만히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어머니, 다 닦았어요. 이제 냄새 안 나고 뽀송뽀송해요. 제가 시장에서 국산 달래 가득 사와서 된장찌개 끓였는데 냄새 정말 좋죠? 얼른 인슐린 주사 맞으시고 식사하셔요.
은하야, 내가 낮에는 보육원 일하고 밤에는 이 시어미 수발까지 하느라 손이 다 부르텄구나. 내가 늙어서 너한테 큰 죄를 짓는구나. 죄라니요, 어머니. 저 결혼할 때 동서 형님들이 아무것도 없다고 무시할 때 아버님이랑 어머니만 제 손잡아 주시면서 우리 집에 복덩이가 들어왔다고 해주셨잖아요. 저 그 은혜 평생 잊지 않아요. 돈은 없다가도 다시 벌면 되는 거예요. 걱정 마세요. 은하는 품에서 작은 은행 통장 하나를 꺼내 노 여사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것은 은하가 결혼 전부터 보육원 월급을 쪼개고 쪼개어 10년 동안 눈물겹게 모아온 1,500만 원짜리 주택 청약 적금 통장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당뇨 합병증 약값과 당장의 반지하 월세를 감당하기 위해 은하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유일한 미래이자 희망이었던 통장을 해지해 온 것이었지요. 어머니, 이거 얼마 안 되지만 당분간 어머니 약값이랑 생활비는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생각 마시고 치료에만 전념하세요. 제가 끝까지 어머니 지킬게요. 지하방의 희미한 백열등 불빛 아래에서 노 여사는 막내 며느리가 건넨 눈물이 얼룩진 통장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남몰래 눈시울을 붉혔지요. 큰 며느리는 명품을 훔쳐 이민을 가고 둘째 며느리는 이혼 서류를 흔들며 저주를 퍼부을 때 가장 천대받던 막내 며느리는 자신의 전부를 깨뜨려 시어머니의 발치를 데우고 있었습니다. 곳간이 비어버린 가문, 그 시궁창 같은 절망 속에서 새 며느리의 진짜 민낯이 완벽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침대에 누운 노 여사의 눈빛이 암전 속에서 차갑게 번뜩였습니다. 이제 진짜 속물들을 걸러내기 위한 다음 판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반지 하방의 혹독한 추위와 스트레스 때문이었을까요? 당뇨를 앓던 시어머니 노순자 여사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어 결국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을 거쳐 중환자실로 긴급 이송되었습니다. 의식조차 희미한 채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하루하루를 버티는 노 여사. 그런데 가문이 망했다며 침을 뱉고 떠났던 친척들 사이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돈 냄새를 귀신같이 맡은 하이에나 같은 인물, 바로 세상을 떠난 정 회장의 사촌 동생인 당숙부 정만수가 병원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지요. 번지르르한 수트를 차려입고 금시계를 찬 정만수. 그는 형님이 남긴 강남 빌딩은 날아갔을지언정 노 여사의 남편이 고향 땅에 개인 명의로 남겨둔 수십억 원 가치의 선산과 대지가 아직 경매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챈 것입니다. 그는 슬픔에 잠겨 병실을 지키던 막내 아들 도윤과 은하의 앞에 차가운 서류 한 장을 들이밀었습니다. 어이 조카. 에휴, 형님이 가시면서 집안을 아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으셨구만. 근데 이거 봐라. 이게 형님이 생전에 나한테 작성해준 법인 지분 및 토지 양도 계약서다. 형님이 나한테 빌린 돈이 있어서 고향 선산이랑 남은 대지는 다 나한테 넘기기로 약속하셨거든. 당숙부님, 아버지가 망하셔서 어머니는 지금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타이밍에 찾아오셔서 땅을 내놓으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아버지는 평생 당숙부님 빚을 갚아주셨으면 주셨지 돈을 빌리실 분이 아닙니다. 아니, 이 자식이 어디서 어른한테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들어? 여기 형님 친필 서명이랑 인감도장 똑똑히 찍힌 거 안 보여? 사흘 뒤에 법원 제출할 테니까 군말 말고 고향 땅 서류 넘겨. 안 그러면 내 형들 채무까지 연대보증으로 묶어서 법정 최고형으로 고소해버릴 테니까. 당숙부의 거친 협박에 은하와 도윤의 가슴은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집안의 남은 부실 채권을 정리하겠다며 변호사를 대동하고 반지하방을 제 집처럼 드나들던 둘째 며느리 추씨. 그녀는 노 여사가 지하방 구석에 가치 없는 잡동산이라며 놔두었던 낡은 옥색 서류함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 여사가 입원한 지 3일째 되던 날, 추 씨는 친척들이 모두 모인 단톡방과 병원 로비에서 대뜸 은하의 머리끄덩이를 잡을 기세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김은하, 너 시어머니 금고에 손댔지? 똑바로 말 안 해? 네. 작은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어머니 금고에 손을 대다니요? 고모님, 숙모님, 이것 좀 보세요. 우리 아버님이 예전에 어머니
결혼 40주년 기념으로 선물하신 5캐럿짜리 감정가 3억 원. 상당의 블루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었거든요. 어머니가 파산하셨어도 그 반지만큼은 지하방 낡은 서류함에 소중히 간직하고 계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입원하시고 그 서류함 열쇠를 유일하게 쥐고 있던 이 김은아가 들어갔다 나온 뒤로 반지가 씻은 듯이 사라졌어요. 추 씨의 폭탄 선언에 병원 로비에 모여있던 친척들이 일제히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은하는 억울함에 온몸을 파르르 떨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아니에요. 전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전 어머니 약값 대느라 제 청약 적금까지 깬 사람이에요. 제가 왜 어머니 물건에 손을 대요? 예, 김은아, 가난한 집 애들이 꼭 티를 내요. 1,500만 원 적금 깬 생색은 다 내더니 뒤로는 3억짜리 다이아 반지를 빼돌려. 야, 내 수준의 평생 구경도 못할 반지니까 눈이 돌아갔겠지. 근본 없는 애를 며느리로 들릴 때부터 내 이런 사단이 날 줄 알았다. 둘째 며느리 추 씨가 놓은 덫은 치밀하고 무자비했습니다. 회계사 출신답게 말재주가 뛰어난 추 씨는 은하가 반지 하방을 드나들던 CCTV 캡처 화면과 열쇠를 들고 있던 사진을 조작하여 집안 친척들의 대가족 단톡방에 유포했습니다. 파산한 시어머니의 마지막 재산을 훔쳐간 도둑년 효보 코스프레 하더니 뒤통수 치는 불효녀. 자극적인 소문은 날개를 달고 친척 사회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어우, 무서운 년. 겉으로는 착한 척 다 하더니 속은 구렁이가 들어앉았네. 정 회장이 저런 도둑년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예뻐했으니 저승에서 통곡을 하겠어. 당장 경찰에 쳐넣어야지. 은하의 스마트폰에는 입에 담지도 못할 친척들의 저주와 비난 문자가 폭탄처럼 쏟아졌습니다. 남편 도윤마저 형들에게 붙잡혀 내 마누라 간수 똑바로 안 하냐며 뺨을 맞는 수모를 당했지요. 그날 밤 은하는 아무도 없는 병원 비상구 계단에 주저앉아 무릎을 안고 외롭게 울부짖었습니다. 시어머니를 향한 진심은 온데간데 없이 난도질당했고 세상 모두가 자신을 손가락질하고 있었습니다. 억울함과 서러움에 숨이 막혀 차라리 이대로 도윤과 함께 가문을 떠나 멀리 도망쳐버릴까 하는 나약한 마음이 은하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흐흑 아버님, 어머니, 제가 왜 이런 누명을 써야 하나요? 저 정말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세상이 왜 저한테만 이렇게 잔인한가요? 그때였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위태롭게 숨을 몰아쉬는 시어머니 노여사의 실루엣이 은하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간 은하는 눈물을 닦아내며 품에 쥐고 있던 시아버지가 생전에 남겨준 낡은 만년필을 꼭 쥐었습니다. 은하야, 억울한 순간이 오더라도 절대 지혜의 눈을 감지 말아라. 진실은 신분을 가리지 않는다. 시아버지가 늘 해주던 말씀이 귓가를 스쳤습니다. 도망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밝히기 위해 남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법이지요. 은하는 젖은 얼굴을 곧게 치켜들었습니다. 그녀의 맑은 눈망울 속으로 지혜의 불꽃이 다시금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기꾼 당숙부와 영악한 둘째 며느리가 짜놓은 덫의 한복판으로 이 가녀린 셋째 며느리가 직접 걸어 들어가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비로소 태양이 뜨는 법이니까요. 당숙부 정만수가 예고했던 운명의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노순자 여사는 여전히 산소호흡기를 낀 채 미동도 없이 침대에 누워 사경을 헤매고 있었지요. 이때를 기회라 여긴 당숙부 정만수는 대형 로펌의 양복 입은 변호사와 둘째 며느리 추 씨를 대동하고 마치 사냥감을 덮치듯 병실로 들이닥쳤습니다. 그의 손에는 인감도장과 가짜 토지 양도 계약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이, 막내 조카. 오늘까지 형수님 도장 안 찍으면 고향 선산이고 뭐고 다 경매로 날아가고 너희 삼형제는 신용불량자 되는 거야. 어차피 의식도 없으신데 내가 인감 도장 찍어서 알아서 처리해 줄 테니까 저리 비켜. 당숙부님, 의식도 없으신 어머니 손을 강제로 움직여서 도장을 찍으시겠다는 겁니까? 이건 범죄입니다. 당장 나가세요. 어머, 동서, 당숙부님이 우리 집안 살려주시겠다는데 왜 그렇게 철이 없어? 그리고 김은하, 너 도둑질한 다이아 반지 어디다 숨겼는지 형사들이
조사하러 오기 전에 그냥 당숙부님 뜻대로 도장 찍고 조용히 묻어가자. 응? 추 씨가 은하의 어깨를 밀치며 비열하게 웃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뭐야? 기계가 왜 이래? 야, 변호사. 일 커지기 전에 빨리 손가락에 인주 묻혀서 찍어. 그 더러운 손으로 누구 도장을 찍겠다는 거냐, 이 사기꾼 자식아. 순간 병실 안에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산소 호흡기를 거칠게 뜯어내고 침대에서 눈을 똑바로 뜬 채 자리를 털고 일어난 사람은 다름 아닌 혼수 상태라던 시어머니 노순자 여사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병자는커녕 호랑이처럼 매섭게 빛나고 있었지요. 형수님. 분명 의사 말이 오늘 내일 한다고. 어머니. 깨어나신 거예요? 당숙부님 그리고 작은 형님 어머니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지난 사흘 동안 눈 한 번 붙이지 않고 아버님이 서재에 남기신 진짜 회계 장부와 이 서류를 샅샅이 대조하며 밤새 회계 공부를 좀 했거든요. 은하는 품에서 두꺼운 법적 서류 뭉치들을 꺼내 사기꾼 당숙부의 코앞에 날카롭게 들이밀었습니다. 평소 구박받던 유약한 셋째 며느리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지혜롭고 영리한 진짜 안주인의 아우라였습니다. 당숙부님이 가져오신 그 법인 지분양도 계약서요. 그거 완벽한 가짜 위조 서류입니다. 여기 계약서 하단에 찍힌 정 회장님 법인 인감도장 보이시죠? 이 도장은 아버님이 5년 전에 분실하셔서 법인 등기소에 정식으로 신고하고 폐기 처리한 도장입니다. 현재 법적으로 아무 효력도 없는. 가짜 도장을 어디서 구해서 찍으신 건가요, 당숙부님? 그거야 형님이 예전 도장을 깜빡하고 찍었을 수도 있는 거지. 거짓말 마세요. 변호사님도 계시니 잘 들으세요. 이 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날짜는 5년 전인데 제가 이 계약서 종이의 우측 하단에 찍힌 미세한 제조 일련 번호를 종이 제조사에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 종이는 불과 3달 전에 생산된 특수 용지입니다. 석 달 전에 만들어진 종이에 어떻게 5년 전 아버님의 친필 서명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건 명백한 사문서 위조 및 사기 행위입니다. 은하의 추상 같은 폭로와 완벽한 회계적, 법적 증거 앞에 당숙부, 정만수와 대동한 변호사는 사색이 되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둘째 며느리 추 씨는 다리가 풀려 병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지요. 아니야, 난 몰랐어. 난 당숙부님이 진짜 계약서라고 하길래 집안 살리려고. 이 영악한 년. 내가 은하를 도둑년으로 몰아세우려고 지하방에 있던 서류함에서 다이아 반지를 빼돌리는 걸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이미 내가 반지를 훔쳐가던 날 은하가 달아놓은 지하방 홈캠 영상에 내 얼굴이 똑똑히 찍혔다.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거구의 경찰관들이 구두 소리를 내며 들어왔다. 정만수 씨 그리고 추 씨. 사문서 위조, 사기 미수 그리고 무고 및 절도 혐의로 체포합니다. 미란다 원칙 고지합니다.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고. 이거나. 형수님. 살려줘요. 내가 잘못했어. 이거 놔라 이 자식들아. 수갑이 채워진 채 병원 복도로 끌려나가는 당숙부와 고개를 푹 숙인 둘째 며느리 추 씨의 뒤로 병원에 모여있던 친척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은하를 손가락질하던 단톡방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고 억울했던 셋째 며느리의 도둑 누명은 온 천하의 완벽한 진실로 밝혀지며 통쾌하게 벗겨졌습니다. 은하는 비로소 긴장 풀린 다리로 눈물을 흘렸고 시어머니 노여사는 그런 은하를 품에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은하야 고생했다. 내 아버지가 남겨주신 지혜의 눈이 결국 우리 가문을 살렸구나. 악인들이 쳐놓은 덫의 한복판에서 오직 진심과 지혜 하나로 거대한 악을 무너뜨린 셋째 며느리의 완벽한 반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이 가문의 몰락 뒤에 감춰져 있던 시어머니의 상상도 못할 진짜 큰 그림이 세상에 드러날 차례입니다. 사기꾼 당숙부가 체포되고 일주일 후 놀랍게도 삼형제와 며느리들은 다시 압구정 펜트하우스 거실로 소집되었습니다. 가구에 붙어있던 붉은 압류 딱지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지요. 그 중심에 완벽하게 건강을 회복한 노순자 여사가 호랑이 같은 위엄을 풍기며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압류가 다 풀린 거예요? 그럼 600억 빚더미는요? 600억 빚, 파산, 중환자실 투병. 그래, 다 가짜다. 이 지독한 속물들아. 며느리들의 입에서 경악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노 여사는 거실 테이블 위에 두꺼운 신탁 자산증서와 강남 빌딩들의 등기부등본을 툭 던졌습니다. 정 회장이 남긴 수백억대 자산은 사기는커녕 안전한 법인 신탁 자산으로 고스란히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너희 아버지가 눈을 감기 전 내 손을 잡고 유언을 남기셨다. 여보, 내가 일구어 놓은 이 수백억대 재산을 탐욕스러운 친척들과 속물 같은 며느리들에게 그냥 물려줬다간 집안이 풍비박산 날 거요. 가짜 파산 연극을 해서라도 누가 참된 사람인지 꼭 걸러내 주시오. 라고 말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시험한 거다. 곳간이 비어야 비로소 사람의 속이 보이는 법이니까. 진실이 드러난 순간 거실은 통곡과 비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기회는 이미 지나간 뒤였고 제 손으로 악행을 저지른 자들에게는 처절한 인과응보의 칼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먼저 시어머니가 파산했다며 명품 가방을 훔치고 미국 이민을 추진하던 큰 며느리 황 씨 호사다 마라 했던가요? 그녀가 믿고 까불던 대기업 임원. 친정아버지가 며칠 뒤 대규모 비자금 및 뇌물 수사에 휘말려 하루아침에 구속되었습니다. 가산이 몰수되고 가문이 통째로 몰락한 황 씨는 이혼은커녕 돌아갈 친정조차 없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지요. 뒤늦게 노 여사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눈물로 빌었지만 돌아오는 건 얼음장 같은 외면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미쳤었나 봐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 갈 곳이 없어요, 어머니. 내 명품 가방까지 훔쳐 달아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어머니냐? 당장 내 집에서 내 부끄러운 낯짝 치워라. 은하에게 도둑 누명을 씌우고 당숙부의 사기 행각에 동조했던 둘째 며느리 추 씨의 말로는 더욱 비참했습니다. 구속된 당숙부와 함께 사문서 위조 공모, 무고죄, 그리고 특수절도 혐의로 정식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직 회계사라는 커리어는 범죄자 낙인과 함께 영원히 박살났고 남편 정식에게 이혼 소송을 당해 위자료 한 푼 받지 못하고 전과자가 되어 빈털터리로 감옥행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두 형님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와중에 노 여사는 떨리는 걸음으로 막내 며느리 은하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은하의 거칠어진 두 손을 꼭 쥐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하야, 내 너에게 정말 큰 죄를 지었다. 이 모진 연극 때문에 내가 도둑 누명까지 쓰고 밤마다 비상구에서 우는 것을 보며 이 시험이 가슴도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너는 끝까지 내 손을 놓지 않았고 지혜를 발휘해 이 가문의 명예를 지켜주었지. 노 여사는 품에서 묵직한 황금 열쇠와 자산관리법인의 법인 인감도장과 장부를 은하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강남 빌딩 전체 지분과 우리 가문의 모든 자산을 관리하는 법인의 대표이사 자리를 오늘부로 내 막내 며느리 김은하에게 위임한다. 이 집안의 진짜 안주인은 이제 너다, 은하야. 어머니, 전 이런 재산은 바라지 않아요. 그냥 어머니가 건강하게 제 곁에 계셔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안다. 내 마음을 아니까 주는 거다. 비단옷이 사람을 지키지 못하더라. 오직 내 고운 심성만이 우리 가문의 진짜 재산이다. 세월이 흘러 은하는 가문의 당당하고 현명한 새 안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막대한 부를 결코 허투루 쓰지 않았지요. 자신이 자라왔던 보육원 아이들과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정순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매년 수십억 원을 베풀었습니다. 과거 시아버지가 그러했듯 인심 후하고 똑 부러지는 안주인의 명성은 강남 바닥에 자자했습니다. 반지하의 컴컴한 어둠 속에서도 진심이라는 등불을 끄지 않았던 막내 며느리. 재물은 빌릴 수 있어도 사람의 참된 마음은 결코 빌릴 수 없다는 엄격한 이치. 가난 속에서도 변치 않았던 은하의 숭고한 마음이 결국 가문을 살리고 스스로를 가장 높은 곳으로 빛내주었습니다. 사람의 진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닌 그 중심에 있다는 오랜 교훈을 남겨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산 앞에 눈이 멀어 천륜을 저버린 두 며느리의 최후와 진심 하나로 100배의 복을 받은 셋째 며느리의 반전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가슴 깊은 울림과 통쾌한 카타르시스를 주었다면 영상 아래의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에 남았던 생각이나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소중한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소통하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저희 야담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